그 남자의 손이 내 턱을 잡아 올렸을 때 나는 17이었고 그는 인민군 중장이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 외국산 향수, 수입 과일이 가득한 냉장고, 그것이 내 몸의 값이었어요. 호적에도 없는 여자,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3년을 살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세상 안에서 나는 임신을 했고 돌아온 건 아이를 지우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내 옆에 서 있던 건 장군이 아니라 보위부 요원이었어요. 쫓겨나듯 돌아간 고향에서 아버지는 탄광에서 잘렸고 어머니는 장마당 자리마저 빼앗긴 뒤였죠. 그런데 나를 버린 그 장군이 또 다른 17살 소녀를 데리고 공연장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금반지를 쥐고 브로커를 찾아갔어요. 영하 30도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서 건넜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며 물속에 빠진 그 순간에도 나는 뒤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의 땅에 도착한 나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니라 간첩 신문이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한 탈북민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아직 배급이 그럭저럭 돌아가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집만큼은 늘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청진 외곽의 탄광에서 하루 12시간씩 곡괭이를 휘둘렀고 어머니는 새벽이면 장마당으로 나가 손수 만든 두부를 팔았죠. 그래도 우리 가족의 식탁 위에는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인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동생 둘은 항상 배가 고프다고 울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 몫의 죽을 아이들 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배가 고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에서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겨울이면 더 심했죠. 교실에 난방이라고는 없었고 얼어붙은 손으로 연필을 잡으면 글씨가 삐뚤삐뚤 기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공부를 잘하면 평양에 갈 수 있고 평양에 가면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고요. 어린 마음의 평양은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청진의 겨울은 유난히도 잔인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붙으면 어머니와 함께 강까지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미끄러운 언덕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곤 했죠. 어느 겨울 아버지가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왼쪽 무릎이 으스러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약초를 다려 찜질을 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죠.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열흘 만에 다시 탄광으로 돌아갔습니다. 쉬면 배급이 끊기니까요. 그 무렵부터 장마당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국가 배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두부 장사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도와 두부를 날랐어요. 무거운 두부판을 머리에 이고 장마당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부를 팔아야 저녁에 강냉이라도 살 수 있었기에 힘들다는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15살이 되던 해 저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볼은 굶주림에 홀쭉했지만 눈이 유난히 크고 또렷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곤 했죠. 저 아이는 얼굴이 평양 가도 되겠다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쁘다는 칭찬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얼굴이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진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던 그 소녀가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장군의 여자로 살게 될 줄은요. 어머니는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보셨어요.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걸어가면서 저는 항상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한번 들은 노래는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었죠. 어머니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히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진시 예술선전대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내가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처음에 겁이 났습니다. 탄광 노동자의 딸이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딸만큼은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예술선전대 선발시험장은 청진시 문화회관 3층에 있는 좁은 연습실이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온 소녀들이 20명 가까이 복도에 줄을 서 있었고 하나같이 저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아이들 사이에서 낡은 패딩 점퍼에 고무신을 신은 저는 그야말로 이질적인 존재였죠. 앞에 서 있던 소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시선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견뎠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위원석에는 3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인민복 차림에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잡고 연습실 중앙에 섰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는 질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어머니가 빨래하면서 자주 부르시던 조선 민요를 부르겠다고요.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작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소절이 입술 사이로 빠져나가는 순간 청진 장마당의 추위도 배고픔도 앞에 앉은 심사위원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져버렸죠. 노래 속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새벽 장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있었고 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전부를 목소리에 실어내보냈어요. 노래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연습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안경 쓴 심사위원이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열흘 뒤 합격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죠. 그 눈물이 기쁨인지 불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예술선전대에 들어간 첫날 저는 난생 처음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얗고 윤기 나는 쌀밥 위에 달걀 반찬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옆에 앉은 동료가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쌀밥 한 그릇이면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이틀을 서야 했으니까요.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노래와 무용 연습, 오후에는 혁명가극 리허설이 이어졌어요.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발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춤을 추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끼를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배부르다는 것이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무대에만 서면 달라졌어요. 일상에서는 말수가 적고 소심한 소녀였지만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이 되었죠. 지도원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다고요. 굶주림을 아는 목소리는 사람의 심장을 흔든다고요. 그 말이 칭찬인지 동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빠르게 예술단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맨 앞줄에 섰어요. 청진문화회관에서, 함흥의 극장에서, 원산의 공연장에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관객들의 눈이 저에게만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죠.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무대 위의 꽃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러웠죠. 청진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던 그 소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무대 위의 꽃이 누군가의 눈에 띈다는 것은 곧 꺾여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청진문화회관에서의 특별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인민군 고위 간부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검은 승용차들이 문화회관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보이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건물 곳곳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동료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어요. 오늘 공연을 잘하면 평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커튼 너머로 객석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앞줄 중앙에 별이 잔뜩 달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줄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크고 얼굴이 널쩍했죠. 그 남자의 주위에는 부관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들이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대답했어요. 인민군 중장 최영철이라고요. 함경북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고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순서였어요. 무대에 올라 조명을 받는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른 관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남자는 미동도 없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품평을 하듯이요. 그 시선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지도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중장 동지께서 너를 따로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중장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선생님을 따라 복도 끝에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니 안쪽에서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흘러나왔죠. 선생님이 문을 열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최영철이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외국산 양주병과 크리스탈 잔이 놓여 있었어요. 부관 2명이 벽에 서 있다가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와 그 남자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최영철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주잔을 천천히 기울여 한 모금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가 손을 뻗어 제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 살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예쁘게 생겼구나 하고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방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동정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그저 체념이 담긴 눈빛이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숙소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에 얼굴을 묻고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어요. 17살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일주일 뒤 검은 승용차가 예술단 숙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관이 내려 저를 불렀고 짐을 싸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무대 위에 꽃이 꺾여나가는 순간을요. 차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진 문화회관의 회색빛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청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높이 솟은 아파트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여자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같은 나라 안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차가 멈춘 곳은 창광거리의 한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부관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묵묵히 뒤를 따랐어요. 18층에서 문이 열렸고 긴 복도 끝에 문 앞에서 부관이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시라는 한마디와 함께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숨이 멎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외국산 소파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입 과일과 고기가 가득했어요. 화장대 위에는 본 적도 없는 외국산 화장품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방 한쪽에는 새 옷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어요. 탁자 위에 향수병이 놓여 있었는데 뚜껑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청진 장마당의 두부 냄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최영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이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항상 밤이었고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치 진열장에 놓인 인형처럼요. 그가 떠나고 나면 저는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고 한참을 씻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 아파트에서의 삶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아파트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주민등록에도 없고 인민반에도 속하지 않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만약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면 저는 문자 그대로 증발하는 거였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가끔 창문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노동자들,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그들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었죠. 하지만 18층 유리창 안에 갇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미래도요. 오직 최영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부관이 와서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집에 연락하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할 거라고, 동생들이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한마디뿐이었죠. 부관의 표정은 늘 무덤덤했어요. 저는 그에게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값비싼 옷을 입고 외국산 화장품을 바른 그 여자가 청진에서 두부를 팔던 소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바닥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지만 식욕은 없었어요. 청진에서는 쌀밥 한 그릇이 그토록 간절했는데 이제 수입 과일이 상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창광거리의 화려한 아파트는 제게 세 장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죠. 그 여자가 내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아파트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철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얼굴에 술기운이 없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가 소파에 앉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집사람이 알게 됐다고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식었습니다. 최영철의 본처는 보위부 출신 간부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었고 오빠도 보위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북한 최고의 비밀경찰 조직과 직접 연결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했어요. 최영철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처리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죠. 그날 밤 그가 떠난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평양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들이 전부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같은 자리에 있었죠.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내려다보니 차 안에 2명의 남자가 앉아 건물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였어요. 본처의 오빠가 사람을 보낸 것이 분명했죠. 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부관이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서 멈추는 횟수가 늘었고 가끔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다 사라지곤 했죠. 저는 점점 공포에 잠식당해 갔습니다. 밤마다 문이 부서지고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었어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최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겨우 연결이 되면 짧게 괜찮다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이전과 같은 여유는 사라져 있었죠. 저를 안심시키려 하면서도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조급함 속에서 저는 진실을 읽었어요. 이 남자도 두렵다는 것을요. 인민군 중장이라도 보위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안에 갇힌 채로 보내는 날들이 지옥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텔레비전에서는 같은 선전 방송만 반복되었어요. 책이라고는 김일성 전집밖에 없었죠.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은 있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어요. 위장이 불안과 공포로 뒤틀려 있었으니까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 아래 틈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워서 펼쳐보니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필체로요. 내가 누군지 안다라고요. 종이를 든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 한 줄이 칼날처럼 목에 와 닿았어요. 최영철이 다음에 왔을 때 그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종이를 구겨 던졌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저를 볼 때 소유욕이 가득한 눈이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를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끼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이 화려한 세 장의 바닥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영철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는 보름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부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외부 연결 통로가 끊겨버린 거였어요. 아파트에 배달되던 물건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외국산 과일이 먼저 끊겼고 그 다음에는 고기가 사라졌어요. 화장품 보충도 없었고 새 옷도 더 이상 오지 않았죠.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청진에서의 굶주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청진에서는 장마당이라도 나갈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세 장 안의 새에게 모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날이 잦아졌어요. 평양이라고 해서 전기 사정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파트는 간부 전용이라 거의 끊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 호수만 정전이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두려운 생각이 밀려왔어요. 혹시 이 아파트에서 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건 아닌지,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가 들이닥쳐 저를 끌고 가는 건 아닌지요.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도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대리석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커다란 유리창 사이로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수입 향수병은 먼지가 쌓여갔고 화장대 거울에는 야위어가는 제 얼굴만 비쳤어요. 그 거울 속 여자가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왔던 18살 소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려다보았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일과였죠. 평양의 사계절이 18층 유리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봄에는 대동강변에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강가에서 뛰놀았어요. 가을에는 낙엽이 거리를 뒤덮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도시를 하얗게 칠했죠. 계절은 변했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부엌 서랍에서 칼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빛이 묘하게 끌렸어요.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칼을 내려놓은 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새벽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며 딸의 미래를 꿈꾸던 어머니, 예술단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울던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가 제 소식을 모른 채 평생을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현관벨이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최영철인가 아니면 보이부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더니 낯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 차림에 가슴에 배지를 단 그 여자는 아파트 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통보했죠. 이 아파트를 비워달라고요. 기한은 3일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관리인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는 듯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이 세장 안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여자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 남자의 기분에 따라 살고 죽는 인형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인형을 버린 거였어요. 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었으니까요. 외국산 옷도 화장품도 향수도 전부 그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제 것이라고는 처음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옷 한 벌뿐이었죠. 3년 전에 그 옷을 옷장 구석에서 꺼냈습니다. 해지고 빛바랜 옷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제 것이었어요. 그 옷을 입고 아파트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천국인 줄 알았던 그 공간이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아파트를 나온 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부관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은 청진행 기차표 한 장뿐이었죠. 평양역으로 향하는 길, 거리를 걸으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 구역질은 단순한 공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청진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어요. 칸칸이 사람들로 빽빽한 열차 안에서 저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구역질이 올라왔죠. 옆에 앉아있던 중년 아주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몸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짓으로 제 배를 가리켰어요. 그제야 번개처럼 깨달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뒤 몰래 찾아간 시장통의 한의사가 확인해 주었어요. 석 달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맥을 하는 한의사의 손가락이 제 손목 위에서 미끄러지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구분할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최영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장마당에서 뇌물을 주고 공공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받은 것은
최영철이 아니라 부관이었습니다. 저라는 것을 밝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석 달째라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부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죠. 지워라 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떻게 지우냐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귓가에 맴도는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워라. 이 뱃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피를 나눈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처리해야 할 흔적, 증거인멸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제 몸을 가져간 남자가 그 몸에서 자란 생명마저 지우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고 20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30번째에 전화를 걸었을 때 부관이 받더니 짤막하게 말했어요. 다시 전화하면 보위부에 넘긴다고요. 그 말에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장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고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 생명의 아버지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했어요. 3년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턱을 잡아 올리던 그 손, 화려한 아파트, 외국산 향수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 몸 위에 올라타던 그 무거운 그림자까지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지워라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였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북한 사회의 시선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가 알게 되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장마당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의 작은 방에 신세를 지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배 위에 손을 얹고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켜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일주일 뒤 낯선 남자 둘이 그 아주머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위부였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에 태워져 도착한 곳은 군 병원이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의사도 간호원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마취 주사를 맞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미약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랫배의 둔한 통증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메웠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고개를 겨우 돌렸을 때 침대 옆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최영철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춰지자 보이는 것은 검은 점퍼를 입은 보위부 요원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없었어요. 제 뱃속에서 자라던 그 작은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텅 빈 느낌, 무언가가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이 아랫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이틀 뒤에 청진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최영철 중장과 관련된 어떤 사실도 발설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원래 없었던 사람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 그것이 3년간 장군의 여자로 살았던 저에 대한 최종 정의였어요. 병실에서 보낸 이틀은 지옥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간호원이 하루에 2번 와서 수액을 교체하고 갔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문제, 증거가 인멸된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던 손바닥이 텅 빈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옷 한 벌과 기차표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아랫배에 통증이 가시지 않았지만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어야 했죠. 밖에는 부관도 보이부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차역까지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풍경이 변해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어요. 평양의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시골의 허름한 집들이 나타나고 산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가면 갈수록 풍경은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해지는 풍경이 제 인생과 겹쳐 보였어요. 화려했던 평양의 아파트에서 시작해 텅 빈 병실을 거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기차 안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그 남자 때문에, 그 남자가 빼앗아간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요. 3년간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울었고, 전화기 앞에서 울었고, 병실에서 울었어요. 그 눈물이 무엇 하나 바꿔준 적이 없었죠. 울음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대신 이를 악물겠다고요. 무엇을 악물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청진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역 앞 광장에 서서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반가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죠. 부모님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30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낡은 집이 보였을 때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부엌 창문에 비쳤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문 앞에 선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을 틀어막았죠. 은서야 하는 한마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년간 하고 싶었던 말이 수천 가지였는데 막상 어머니를 마주하니 입이 열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을 때 기차 안에서의 결심이 무색하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품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고 등이 굽어 있었죠. 3년 사이에 어머니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왼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옆에 목발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고 했어요. 딸이 예술단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연락이 끊기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예술단에 찾아갔더니 제가 이미 떠났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탄광 노동자의 딸이 고위 장군의 여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요. 북한에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어요. 인민반 회의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보위부의 관심이었어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쫓겨난 것은 그 소문이 퍼진 직후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생산량 미달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고위 장군의 내연녀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아버지는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탄광에서 쫓겨난 뒤 아버지의 다리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무릎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제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도 없게 된 거였죠. 어머니의 장마당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인민반장이 찾아와 자리를 비우라고 했다고 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10년 넘게 지킨 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빼앗긴 거였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얻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관련되면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들 피했던 겁니다. 동생들은 더 심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선생님마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해요. 둘째 동생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고 막내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죠. 13살과 11살의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돌아온 뒤로도 며칠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시선을 피했죠. 그 침묵이 어떤 욕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발을 짚고 마루에 앉아 어둠 속에서 말했죠. 내가 뭘 했는지 다 안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아닌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수치심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장군의 방에 끌려갔던 밤부터 아파트에서의 3년, 임신과 강제 낙태, 그리고 쫓겨나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것을요. 아버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버지의 뺨 위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저라는 것을, 장군의 눈에 띈 이 얼굴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청진으로 돌아온 뒤의 삶은 느리고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가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인민반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그곳에서 자아비판을 해야 했죠. 앞에 서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자아비판은 북한 사회의 일상적인 의례였지만 저에게는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민반장은 저를 특별히 지목했어요. 매번 제 이름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고 무엇을 반성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매주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부르주아적 사상에 물들어
수령님의 은덕을 저버렸다고, 사회주의 도덕을 어겼다고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뒤에 앉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군의 첩이라는 말, 몸을 팔아 평양에 갔다는 말이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더 큰 화가 돌아올 테니까요.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마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이들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놀려댔어요. 어떤 아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어머니를 도와 일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놀라운 소식이었죠. 최영철 중장이 며칠 전 청진에 왔다는 거였어요. 위문 공연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소녀가 있었다고요. 17살쯤 되어 보이는 예쁘장한 소녀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치솟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귀가 웅웅거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았죠. 또 다른 17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버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가난한 소녀를 골라 또 다른 세상에 가두려는 것이었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마당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나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보다 분노가 훨씬 컸으니까요. 그 소녀도 저처럼 될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턱을 잡히고 아파트에 갇히고 임신하고 버려지고 아이를 빼앗기고 그 과정을 또 다른 17살이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소녀를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수로 남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노는 무력감으로 바뀌었고 무력감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매주 자아 비판에 끌려가 모욕당하고 장마당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보위부의 감시 아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삶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최영철이 저를 완전히 처리하기로 마음먹는다면요. 새로운 여자가 생겼으니 이전의 흔적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있어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증거가 같은 도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죠. 보위부의 한마디만 하면 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든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지든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감시에서, 이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브로커에게 줄 뇌물도 중국에 건너가서 버틸 자금도 전혀 없었죠.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의 탈북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장마당 구석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브로커를 찾았어요.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적었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돈이 있느냐고요. 없다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어머니의 금반지였습니다.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귀중품이었어요.
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반지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죠. 어머니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외할머니의 기억이자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 없이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었어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반지를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있다가 보위부에 끌려가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다고요. 제가 사라져야 가족이 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장롱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작고 가벼운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값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장군에게는 향수 한 병 값도 안 되는 이 작은 반지가 저에게는 자유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브로커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반지를 이빨로 물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뒤 밤 10시에 두만강 근처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했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였어요. 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알게 되면 말리실 것이 분명했고 혹시라도 보위부에 발각되면 가족까지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탈북자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통받은 가족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마당에 나갔고 두부를 날랐고 저녁을 지었어요. 동생들과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죠. 막내 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언니 손이 왜 떨려 하고요. 추워서 그래 라고 대답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리 싸놓은 작은 보따리를 들었죠. 옷 한 벌과 강냉이, 떡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에 잠든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발을 옆에 두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깊이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탄광에서 다리를 다치고도 쉬지 못했던 아버지, 딸 때문에 직장을 잃고도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장마당을 위해 일찍 잠드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였죠. 굽은 등과 거친 손이 보였어요. 금반지가 사라진 것을 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동생들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남아 있었고 막내는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 이 가족에게 붙은 낙인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입술을 깨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돌아보았죠. 달빛에 비친 가족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뺨을 스쳤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청진 외곽에 버려진 창고였습니다. 밤 10시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브로커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여자와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서로 눈인사만 나누었을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명을 쓸 테니까요. 브로커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두만강까지 산길로 4시간을 걸어야 한다고요.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강을 건너야 하며 그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뒤처지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생사를 가르는 규칙이었습니다. 산길은 지옥이었어요. 손전등도 없이 달빛에만 의지해 걸어야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경사가 가팔라 4발로 기어야 하는 구간도 있었죠. 영하 30도의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장갑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곧 감각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걷던 30대 여자가 작은 신음을 흘렸고 브로커가 돌아보며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죠. 그 여자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나무 뒤에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경비견인지 마을 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새벽 1시 반쯤 나무 사이로 하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얼어붙은 강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광경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사실이었어요. 생사의 경계에 서니 세상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얼음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어서 건너야 한다고요. 서서 걸으면 얼음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질 수 있다고요. 강폭이 약 100m인데 중간 지점이 가장 약하니 그곳에서는 특히 조심하라고요. 반대편에 도착하면 나무 사이에 중국 쪽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먼저 20살 남자가 나갔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려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달빛 아래 보였어요. 천천히 움직였죠. 다음은 30대 여자였고 마지막이 저였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리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옷을 여러 겹 입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음 위의 냉기는 직접 살을 파고들었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제가 버리고 온 모든 것이 있었어요. 가족, 고향, 그리고 그 남자의 그림자까지요.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뒤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강의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갑자기 발 아래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순식간에 커졌죠. 얼음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발 아래의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검은 물이 저를 삼켰어요. 영하의 강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 같았어요. 온몸에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박히는 느낌이었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어요. 물이 옷에 스며들면서 몸이 무거워졌고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브로커였습니다.
그가 얼음 위에 엎드린 채 팔을 뻗어 저를 붙잡은 거였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고 저도 남은 힘을 짜내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반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뒤쪽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한 발, 두 발. 경비대가 발견한 거였죠.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어, 빨리 하고요. 젖은 몸으로 얼음 위를 기었어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앞으로만 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의 나무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강변으로 올라갔을 때 흙과 눈이 섞인 땅이 손에 잡혔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몇 발 더 울렸지만 점점 멀어져 갔죠. 옆에서 브로커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살았다고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국 쪽 안내인은 40대의 조선족 남자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찼죠.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일단 옷을 갈아입으라며 비닐봉지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는 순간 영하의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마른 옷을 입자 조금이나마 체온이 돌아왔어요. 안내인을 따라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어요. 방 안에는 온돌이 있었고 뜨거운 바닥에 몸을 눕히는 순간 의식이 흐릿해졌죠. 며칠간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강물에 빠진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이틀이 지나 있었습니다. 옆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여자는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내밀며 먹으라고 했죠. 이름은 김순덕이라고 했어요. 이 마을에서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도 원래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순덕 아주머니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체력을 회복했고 다음 이동 계획에 대해 들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를 거쳐야 한다고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접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경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정에는 또 다른 브로커와 또 다른 비용이 필요했죠. 순덕 아주머니가 다음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새 브로커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죠. 40대의 중국인 남자였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영 불편했습니다. 동남아까지의 비용을 이야기하다가 그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중국 농촌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브로커가 아니라 인신매매범이었어요. 탈북 여성을 중국 농촌에 팔아넘기는 자였죠. 순덕 아주머니에게 달려가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그런 자인 줄 몰랐다며 사과했죠. 순덕 아주머니는 곧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탈북자 은신처가 있다며 거기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했고 기차역에는 공안이 있었습니다. 조선족인 척하며 지나가야 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신분증을 빌려주었죠. 사진이 다르지만 대충 닮았으니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개찰구 앞에 공안 2명이 서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보더니 제 얼굴을 쳐다보았죠.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목사님의 은신처에서 2달을 보냈어요. 그곳에는 저 같은 탈북 여성이 5명 더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각자의 상처가 있었죠. 밤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악몽에 시달리는 비명이 벽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만강의 검은 물이 꿈속에서 저를 삼키는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었죠. 2달 뒤 드디어 동남아로 이동할 경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고 태국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순덕 아주머니가 은신처까지 찾아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하는 한마디와 함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안에는 적지 않은 중국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구했느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희생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동남아까지의 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의 산악지대를 밤에만 이동했고 라오스 국경은 정글을 뚫고 넘어야 했어요.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랐고 산길에서 미끄러져 팔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죠. 함께 이동하던 5명 중 1명은 중간에 체력이 바닥나 뒤처졌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했어요. 메콩강을 작은 보트로 건너야 했는데 강물이 거세서 보트가 몇 번이나 뒤집힐 뻔했죠. 두만강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에 빠질 때의 그 차가움, 숨이 막히는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흔들릴 때마다 배 바닥을 꽉 잡고 버텼어요. 태국에 도착한 뒤에는 방콕까지 또 며칠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뼈만 남은 사람이 보였죠. 하지만 여기까지 살아서 왔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방콕 시내에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건물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한글로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5글자를 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두만강 위에서도 중국 산골에서도 라오스 정글에서도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대사관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탈북자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곧 대사관 직원이 나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방에 앉았을 때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신문이 시작되었거든요. 대사관 직원이 아닌 한국에서 파견된 국가정보원 요원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질문들이었어요. 이름, 나이, 출생지, 탈북 경로. 하나하나 대답했죠. 그런데 질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직업, 가족관계.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북한군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민군 중장 최영철의 내연녀로 3년간 살았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신문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질문의 톤이 달라졌죠. 인민군 중장의 내연녀라면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혹시 간첩이 아니냐고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간첩이라니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호적에도 없는 여자였다고, 아파트에 갇혀 살았다고, 군사기밀은커녕 바깥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신문가는 쉽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신문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8시간 넘게 신문을 받기도 했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로 끝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강제 낙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임신 사실과 강제 수술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떠올랐고 병실의 형광등이 떠올랐고 보이부 요원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신문관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열흘간의 신문 끝에 간첩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탈북 경로의 확인, 그리고 최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국의 교차 확인이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신문관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앉히더니 말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가 감시당하고 있을 거라고, 또 다른 17살 소녀가 장군의 방에 불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에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앞으로만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의 차이였습니다. 북한의 공기도, 중국의 공기도, 태국의 공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공기였어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눈을 어지럽혔죠. 누구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안했어요. 감시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자유가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기초적인 생활 기술을 익혔어요.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여기서도 저를 따라다녔어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증금과 생활비로 시작한 새 삶이었어요. 하지만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진 그 작은 방이 평양 창광거리의 아파트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기분에 의해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것이 없었어요. 학력도 경력도 자격증도 없었죠. 면접에서 북한 말투가 나올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첫 직장을 시작했어요. 하루 10시간씩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었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노동으로 제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밤이 문제였어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니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최영철의 손이 턱을 잡아 올리던 그 감각, 병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깨어났을 때의 공허함, 두만강의 검은 물속으로 빠져들던 순간의 공포, 악몽은 거의 매일 밤 찾아왔어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면 새벽 3시쯤이었고 그 뒤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병원에 가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컸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가져간 죄책감, 말 한마디 없이 떠난 죄책감, 가족을 고통 속에 남겨둔 죄책감.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금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북한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셨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장마당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제가 탈북한 뒤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지만 다행히 수용소에 끌려가지는 않았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식당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말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북한 말투였거든요. 함경도 억양이 섞인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죠. 소녀는 전화를 끊더니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이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주변을 살피는 불안한 눈빛,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려는 몸짓. 과거의 제가 보였어요. 청진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던 소녀, 장군의 방에서 턱을 잡혔던 소녀,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어가던 소녀가 그 아이의 등 뒤에 겹쳐 보였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한다고요. 제가 겪은 일을, 저와 같은 수많은 여자들이 겪고 있을 일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요. 침묵은 그들의 편이었어요. 최영철 같은 자들은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소녀를 골라 또 다른 세상에 가두고 또 다른 아이를 지우라고 명령할 것이었죠. 장군의 그림자는 두만강 너머에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 그림자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죠. 악몽 속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공포 속에서 자격지심과 죄책감 속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그림자와 싸우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것이라는 걸요. 자유는 두만강을 건넌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땅을 밟는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죠. 자유는 매일매일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편견과 싸우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선택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된 삶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결정한 삶이었죠. 오늘도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것이 오늘의 싸움이에요. 제 목소리가 두만강을 건너 아직 세장 안에 갇혀 있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세장 밖에도 세상이 있다고, 얼음이 갈라져도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입니다.